출퇴근하는 첫 대통령이 나온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요, 어제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 관저를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 달 동안은 윤 당선인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택에서 서울의 이 새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네요. 또 경호와 안보 등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예상케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출퇴근 시간에 따른 이 시민의 불편이라던가 안보 등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대선에서도 새로운 1호 기록을 세웠던 윤석열 당선인인데 이것도 지금 1호라는 기록을 쓰게 생겼어요. 당선인 측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공간이 이제 외교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갑자기 거기를 만약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은 좀 대안이 없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집무실과 공간 이전에 관해서는 TF에서 그 실무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해오고 있고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경호나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공간을 짓는 그 시안과 비용 등의 문제를 다 고려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실무진의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연히 그곳을 사용하시게 될 두 분이 확인하는 그런 수순으로 됐다라고 안내를 이미 또 한번 인수위에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원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인가 원래 거기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거론됐고요. 이유는 거기가 늘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해 공군 참모총장 공관은 계룡대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참모총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 서울 공관을 사용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도 서울에 있는 육해 공군 참모총장 공관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국방부에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975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47년이 된 건물이에요. 어이구. 그런데 또 참모총장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수선을 안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지붕에서도 비가 새고 낡아서 제대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좀 그나마 거주하려고 시작을 하면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면 많게는 거의 반년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 공관 얘기가 나오는데 외교부 공관은 계속 손을 봐서 작년에도 정의용 장관이 입주한 이후에도 거실 마당부터 방수부터 꽤 많이 손질을 또 해놓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외교부 공관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이 많은 주변 분들이요. 육군 참모총장 공간 얘기 나왔을 때 거기가 노후화됐다 그랬을 때 아니 그러면 평소에 육군 참모총장은 거기서 어떻게 잤대? 라고 궁금해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님 얘기 들으니까 그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주로 계룡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은 그동안 부분 리모델링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이제 손 가는 게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이제 한 달간 출퇴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초동에 있는 집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출퇴근을 하기로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서초에서 용산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인수위 측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러시아워 이 시간대는 피해서 당선인께서 이 출퇴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또 남습니다. 바로 이 동선이 매일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에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점이 또 있고요. 또 이 동시에는 폭발물 테러 방지를 위해서 전파 차단이 일시적으로 가해집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전파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좀 당연히 초래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유인경 평론가님,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서울의 러시아워
되게 일찍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끝나요. 그러면 러시아호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대통령이 출퇴근하겠다. 그거 뭐 몇 시에 출근하겠다는 걸까요? 근데 제가 신문사 다닐 때 아침 6시, 7시쯤 가보면요. 소형차보다 굉장히 대형차가 많았어요. CEO들이 그때 출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분들이 기업도 크게 키우는 것처럼 네. 뭐 이제 대통령 당선인도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한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부지런한 대통령 보면 교통체증도 좀 바꾸면서 업무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녁 때는 또 회의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의 안전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도 해봤다 그래요. 뭐 갈려보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교통 뭐 해도 네. 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이론이 있을 것 같지만 좀 무사하게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한 달인데 시민들이 그것도 못 참아? 설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도 시민들한테 교통 신호 통제한다면 정말로 불편이 올 테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어요. 서초동에서 용산 집무실하면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서초동 그 집이니까 동선 이 정도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한 달 정도는 대통령의 동선 노출 이거 국가안보상 걱정 없어요 혹시? 이 북한의 도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주할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 시 지하 벙커에 들어가 대처할 수 있었지만 윤 당선인은 당분간 일반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일부 전문가들은 출퇴근 이동 시간보다 경호 취약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엄중히 경호하는 이유는 가장 안전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인데 대통령이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그 일대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도 큰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우려를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당선인 측에서도 아예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경호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3번 강화됐는데 한 번은 김신조 무장간첩, 예, 예. 그다음 한 번은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아하. 그리고 앙산 테러 사건. 이 3번의 어떤 사건들이 누적이 되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여러 가지 어떤 패러다임이나 혹은 그 기준이 강화됐던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우리가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경호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윤 당선인의 지금 설명이고요. 네. 사실 5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저 기억을 해요. 아, 그래요? 2017년도에 그 문재인 후보가 네. 청와대에서 이제 집무실을 그러니까 그 서울의 광화문에. 그러니까 광화문 네. 청사 정부 청사로 옮긴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경호실에서 하는 이 설명은 딱 똑같았어요. 이 패러다임 바꾸면 됩니다. 이제 이 거리를 다니는 외국처럼 일본이나 영국처럼 거리를 다니는 국가 정상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멀쩡한 청와대를 고쳤으면 될 것을 국방부 내쫓고 또 이제는 외교부 장관 공간마저 대통령 관사로 뺏어가면 외국 원수, 외국 사절 등 외교 행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난감한 일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외교 국방 경험이 없는 대통령 시대의 끔찍한 외교 국방 참사가 줄줄이 예견되어 있어 걱정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얘기 공식적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인의 취향에 맞는 일할 공간, 살 집만 찾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갑자기 내가 쓸 테니 나가라라고 내쫓는 셈입니다. 더구나 외교부에는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현민 변호사님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당선인이 이제 공간으로 쓰겠다. 그게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뭐 관련됐다, 그걸 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 한남동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 낙점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 보도가 좀 논란을 낳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네네. 현장 답사를 갔는데 김건희 여사가 집 안팎을 살피면서 특히 그 정원을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 공간이에요? 외교부 장관 공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야. 워낙에 외국의 귀빈들을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는 공간이다 보니까 탁 트인 정원 등이 이렇게 구비가 돼 있는데 정원을 만족스러워하면서 살펴보는 과정 중에 이제 좀 돌출된 나무 하나를 딱 집어서 이건 좀 베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는 보도 내용까지 이 인수의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작 이 윤석열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한 며칠 이후에 이 공간을 직접 찾고 그 이후에 낙점이 됐다라는 건데 특히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측에는 사전 고지나 뭐 양해를 구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해서 당혹스럽게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일단 외교부 장관 공간이 뭐 남산에서 보면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풍광은 좋잖아요.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뭐 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둘러봤다 아니야 이런 일부 언론 기사가 나오니까 관저 쇼핑 놀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김건희 소원풀이 놀이다. 아주 이 폄하 아주 극도로 낮춰서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인수위 측은 당선인 측은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가 24일 해당 보도 후에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윤 당선인이 외교부 장관 공간을 찾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둘째, 실무자가 방문할 때도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셋째, 김 여사가 공간 정원에 있는 키 큰 나무를 베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대통령 관저를 옮기면서 실제로 거주할 당선인의 배우자가 유력 후보지를 둘러보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요, 당선인 측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그 공관을 사용하기로 지금 결정을 사실상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방문한 것이지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간을 변경하는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오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 공관은 확정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아유 그거는 저기 그 저 외교장관 공간에 관저를 하는 거는 많은 참모들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 안 되지. 아무래도 이런 기사에 대해서 당선인 측이 뭐 발끈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는 것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유인계 평론가님? 무속 논란이죠. 그냥 김건희 여사 하면 계속 뭐 점집 다닌다, 무속인과 친하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시각도 있기도 하고 어느 유튜버와 인터뷰했을 때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초는 김건희 여사가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 관저가 됐던 뭐 보통 사람들 개인 집이 됐던 앞으로 살 사람들이 거기 구경도 안 보고 호텔 방도 아닌데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좀 어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신혼 부부도 누구라도 부부가 다 같이 가서 보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집을 둘러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트집을 잡는다면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요, 뭐 그냥 대선 결과가 이종건 평론가님, 이 대선 결과가 지금 이런 사안 하나하나에도 정말로 첨예하게 막 대립, 반목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외교장관 공간 집을 결정했다는 거에도 뭐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느니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난 그 대선 과정, 그러니까 초유의 네거티브 선거였고요. 또 초유의
후보 부인들이 완전히 도마 위에 올라서 모든 사생활이 다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선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조금 이렇게 그 지켜봐주는 것, 그러니까 아유 부적절해까지는 될 수 있어도 그래서는 안 돼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그 수위가 조금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출범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당선인 입장에서 참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취임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25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이제? 그런데 2주 정도 남으니까 취임식 당일 일정도 이제 정해졌을 거예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 1,000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취임식 당일 일정은 5월 10일 0시가 되면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가 있게 됩니다. 오전에는 당선인 사저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가 있겠고요. 이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당선인 도착하시면 본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단출한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 연회 그리고 만찬이 전례와 관행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지금 브리핑 내용만 들어봐도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5월 10일 취임식 날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 10일 0시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을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으로서의 행보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네네. 우선 이날 오전에는 당선인의 이 서초동 자택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 네. 이후에 국립현충원으로 이동을 해서 참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이제 국회 앞마당에서 4만 1,000여 명의 귀빈을 모시고 정재계 인사 한 400명, 그리고 해외 귀빈 140명, 그리고 전 대통령의 유족,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네. 취임식 본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길어지면 1시간 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취임식이 끝난 후에 오후부터는 이제 용산 시대를 알리는 현 국방부 임금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경축 연회 및 만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국내 주요 인사랑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랑 아까 일정 보니까 만찬, 저녁을 먹는다는데 어디서 먹을까 궁금했는데 지금 어느 호텔 얘기가 막 나온다면서요. 예, 인수위 측에 따르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해놓고 거기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용산, 서울 시내 호텔 등을 다 둘러보고 있는데 네. 아직 특정 호텔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호텔에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일단 해외 귀빈들도 오시고 좀 격식 있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호텔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 확정도 아니고, 그리고 당선인의 일정이라는 점에서 또 이걸 또 굳이 밝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어떤 호텔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임식 일정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비용인 3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청 인원은 4만 1,000명으로 확정됐고 의전 차량은 총 558대가 투입되며 외빈 초청 만찬은 서울시 모 호텔에서 추진됩니다.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굳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만찬을 열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초호화 혈세 잔치로 민생보다 대통령이 먼저인 나라를 선언하는 셈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초호화 혈세잔치란 표현까지 꺼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날 뭐 만찬을 호텔에서 한 적은 없나 봐요? 네, 호텔에서 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뭐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날 만찬 행사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다른 밖에 있는 특급 호텔을 이용한 적은 없다라고 하고요. 문재인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를 취임식을 굉장히 좀 간소화해서 만찬 행사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점을 놓고 굉장히 이 민생과 경제에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초호화 취임식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그리고 국민 민생 경제 안중에도 없고 살집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민주당에서 취임식 관련 행사 비판 또 아까 공관 같은 거 할 때 비판할 때도 나오는 표현이 지금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제가 기자실에 멀쩡한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멀쩡한 청와대에서 특급 호텔 케이터링을 통해서 음식은 그쪽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아하. 근데 그건 그 만찬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호텔로 장소를 옮겼을 뿐이고 비용은 아직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미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기로 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미련을 좀 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앞서 의전 차량 민주당 비판 중에 의전 차량 고급 차량 이런 얘기 언급됐는데 어느 정도의 차량 또 어느 정도의 고급 차량인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외빈 의전을 위한 차량 임차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즉 취임식에 참석할 외빈들이 국내에 머물다 출국할 때까지 의전을 담당하게 될 차량인데 조달청이 이미 외교부가 지난 18일 이 취임식 의전 차량 임차 공모 계약을 공모 입찰 공고를 낸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제차 특정 모델 세단 24대, 국산차 특정 모델 세단 237대, 또 다른 국산차 특정 모델 세단 184대, 총 558대에 이릅니다. 소요 예산이 2억 3,753만 원 수준인데 취임식 공연 등 행사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 33억 원과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고급이겠죠. 딱 봐도 언론에는 이미 어떤 그 특정 브랜드까지 해서 나와요. 그런데 외제차 24대, 국산차 중에서도 고급 모델 237대, 184대 해서 총 558대, 560대 조금 못 돼요. 예산은 이제 빌리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빌려 쓰는 거니까 2억 3,700만 원 돈이래요. 여기 이제 취임식 33억과는 별도니까 총 합치면 한 35억 넘고 한 36억, 넓게 잡으면 36억 정도 되겠죠. 이제 초호화 혈세잔치란 말, 이 비판을 무색하게 하려면 당선인 측에서도 취임식을 통해서 분명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3파전으로 압축되게 됐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여 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의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김진애만이 오세훈을 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여의도의 오래된 올드한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73년생 5살 소리 아빠 저 박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 불안들을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렇게 3명의 후보가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장현미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박영선 전 장관은 그렇게 당에서
좀 나와 주십사, 출마해 주십사 했는데 왜 끝까지 안 나온 거예요? 바로 어머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암 투병 중이시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비대위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서울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상 박 전 장관을 좀 염두에 둔 어떤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23일 토요일에도 이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배석 없이 박 전 장관을 만나서 계속해서 출마를 좀 종용했다라고 합니다. 예, 최초의 서울 여성시장이 되어달라. 2030 여성들의 롤 모델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음을 좀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굳힌 것 같습니다. 본인이 2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서울 시민과 서울 당원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했다. 그렇지만 어머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의 야인 몸을 보니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불출마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박영선 전 장관은 불출마 선언 하루 전에도 본인의 SNS에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게 참 난감하다면서 출마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아하. 사실 저 사진까지 SNS에 올려야 되는 박영선 전 장관의 입장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 불출마 결정은 했어요.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3파전이에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는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지난 19일 전략공천위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를 단행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강력 반발했고 결국 비대위가 컷오프를 보류하고 공천 배제를 철회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이 세 사람이 우선 경선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만 민주당이 박영선 전 장관에게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과 김진애 전 의원이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부여한다고 반발했고 결국 박영선 전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역시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3파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경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일정이 빡빡함으로 한 번의 투표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원샷 경선을 제안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오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모두 치르기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에는 총 2명이 진출하게 되고 TV 토론에도 이 2명만을 대상으로 한 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6일부터면 오늘이 25일이니까 내일부터네요. 화수목금토 26, 27, 28, 29, 30. 아마 이제 주말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들은 벌써부터 이종근 평론가님 가상 양자 대결을 많이 지금 붙여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여론조사 기관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거주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가상 대결을 해본 거예요. 즉 오세훈 현 시장과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오세훈 현 시장과 박주민 의원 이렇게 각각 해봤는데 송영길 전 대표와는 49.7대 36.9로 12.8%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또 박주민 의원과는 50.8대 34.7로 16.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약간 좀 차이가 났지만 그러나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현재는 계속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민주당의 어떤 경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측의 선수가 본선에 링 위에 오를 선수가 아직 안 정해졌기에 오차범위 밖에 지금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결정되면 또 저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의 후보로 일찌감치 선출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느긋한 입장일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분이 올라오면 좀 재미있는 대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다른 당 사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적절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후보로 나오시든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주말에 결정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선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김동연 이 후보 측에서 굉장히 좀 기뻐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48.8% 그리고 41.0%이기 때문에 네. 꽤 큰 오차 범위가 꽤 큰 차이가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이죠. 경기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1차 투표가 시작이 돼서 오늘인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와 2위의 후보가 27일부터 30일까지 결선 투표를 거쳐서 30일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경기지사 후보도 누가 될지가 지금 관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글쎄요, 이 씁쓸한 패배를 당한 유승민 전 의원 뭔가 SNS에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착잡하다는 표현으로만은 부족할 만큼 그래요? 비통과 회환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표현이에요? 분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 유승민 의원은 이재명 전 후보가 이제 전 후보가 되셨죠. 가장 무서운 상대라고 평가했을 만큼 정치력과 실력이 빼어난 분이어서 이번에 탈락이 더욱더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요. 말씀도 잘하지만 글을 잘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22일에 밝혔는데요. 바보처럼 또 졌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고 하면서요. 자신의 패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영광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세상은 돌고 도는 법, 다른 차면 기우는 법이라면서 2016년 친박 감설사들이 칼춤을 추는데 똑같다.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연화가 듣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분을 아끼는 분이 참 만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실 때도 있지만 잠시 쉴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졌다는 데 대한 자객의 칼을 맞은 아픔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그렇게 조언해 주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당에서 김은혜 후보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못했을까요? 아마 당에서 분위기가 자신을 그냥 추대 쪽 분위기였을 거라고 혹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자신이 나온다고 하기 전에 김은혜 의원은 사실 작년 11월 달부터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당시에 여론조사에 오르내렸었어요. 경기도지사 후보로. 그래서 안민석, 조정식, 그다음에 김은혜 이 세 사람이 앞서는 휩쓸게 하면서 여론의 조사 기간에 올랐었던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승민 전 대표는 아무래도 자신이 나가게 되면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아마 자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2번씩이나 대선 후보로도 나갔고 또 뒤늦었지만 굉장히 뒤늦게 손을 들어줬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손도 들어서 협력하는 모습도 비췄고 해서 아마 자신이 나간다고 하면 다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경선을 하더라도 사실 아주 쉬운 경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신이 나간다고 하면 김은혜 의원이 아마 안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이 사실상 그 분당에 나왔을 때 그 지역구가 원래 유승민계 의원이 있었던 지역구거든요. 이종훈 의원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가서 유세도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간다 그러면 김은혜 의원이 양보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야, 그런 점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만감 교체할 거고 앞으로의 자신의 정치 행보 아마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볼게요. 그간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대구시장 후보도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장 선거를 하면서 박심을 팔고 윤심을 팔고 하는 걸 쳐다보고 저건 아니다.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정치 27년 하면서 쉽게 뭐 되는 게 없어요. 할 때마다 이게 힘들게 해요. 지금 참 힘들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 사람 팔리고 저 사람 팔리고 이래서 하니까 저 시민들이 또 현혹이 되지 않을까. 당원들이 현혹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최종 후보자로 홍준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동안 뭐 저희가 여론조사 쭉 전해드렸습니다만 혹시 여론조사상 그 결과대로 거의 나왔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박빙 승부였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 의원 54.95%를 득표했는데 탈당 뒤 무소속 출마와 현역 의원 출마 두 가지 페널티로 10% 감산을 당하면서 페널티를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종 49.46%를 기록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26.43%, 유영하 변호사는 18.62%를 기록했습니다. 홍 의원 당선 소감으로 경선 과정에서 박심 팔고 윤심 팔았지만 차점자가 무려 23% 차이를 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유의 단문 화법이에요. 없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표현도 막 떠올라요.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 물론 아직 본선 남았어요. 대구시장 뭐 선거 선거 본선은 남았습니다만. 네. 이 당내 경선을 통과했다는 게 홍준표 의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감개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에게 가장 자신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적통, 적자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내가 보수의 적자다, 적통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후보까지 된 사람이 대구시장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하방이라고 했으니까요. 대구시장에 나온 이유가 뭘까? 바로 자신이 TK의 적자라는 이야기를 진짜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에 사실 최초로, 그러니까 87년 이후 체제에서 최초로 이 당의 대통령이 비영남권이 된 거예요. 윤석열 당선이. 지금까지는 다 영남권이었어요. 그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러면 이 김영삼 대통령은 PK고 나머지 세 사람은 TK거든요. 근데 자신이 후보로 나왔는데 경남도지사까지 했는데 PK의 적자라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구 의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TK에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몰표를 주지 않았어요. 경선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TK의 적자 소리 한번 들어보자. 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TK의 적자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도 했으니까 PK에서도 일부 나를 지원해 줄 거고 그러면 그야말로 TK, PK 통틀어서 영남의 적통이다. 이 소리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대선 한번 나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군요. 그럼 벌써부터 언론들은 물론 경선만 통과해요. 아직 본선 남았어요. 본선 결과에 따라서 또 홍준표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가 앞으로 또 달라질 거다. 이런 예상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의 이 지역 경선 어디가 있습니까? 또 장현민 변호사님. 네, 바로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상을 깨고 원래 김진태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의 경쟁 국면이었는데 황상태 전 앵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기는 하지만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근데 황상무 전 앵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략 공천으로 황상무 전 앵커를 이 후보자로 이 낙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김진태 전 의원 당시 농성까지 불사하면서 불만을 나타냈고 이 과정에 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던 발언들, 이를테면 뭐 조계종이 치해법권이냐, 어떤 공권력을 투입해서 검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특히 5.18 관련해서 우리 우파가 5.18 관련해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까지도 다 본인이 과거에 잘못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자 이제 당에서도 그렇다면 경선으로 다시 한번 이 진행을 해보자라고 결론이 다시 나면서 경선 기회를 얻게 된 김진태 전 의원이 황상무 전 KBS 앵커와의 경선에서 58.29 대 45.88 좀 넉넉히 승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강원도지사 후보로 낙점받게 됩니다. 야, 보세요. 사실 애초에 이제 황상무 전 앵커로 단수 추천됐을 때 그때 몇몇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나왔어요. 뭐 윤심이 사인이 잘못 전달됐다 어쨌든 막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 앞서 대구와 네. 이번 강원 보면서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평가를 해본다면. 어떠한 지역이든 지역에 먼저 내려가서 지역민들에게 내가 여기에 왜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저는 바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대구 한번 생각해보죠. 유영하 변호사, 박심 한번 생각해보죠. 유영하 변호사가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서 3번이나 계속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구로 왔습니다. 그러면 대구민들에게 내가 대구에 어떤 연고가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필 거다가 아니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5년 동안 보살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건 보살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구의 지역민들에게 너 왜 경기도에서만 나왔다가 돌아왔니에 대한 답을 해줬어요. 제대로. 그런 이 퍼포먼스가 없었고 황상무 앵커 정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거의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즉 왜 강원도에 왔고 강원도에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역민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원들의 마음,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설득과 설명할 수 있는 또 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찍어줄 수 있나? 이런 그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강원지사 후보가 결정되면서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게 그럼 민주당이 누구와 맞붙냐 여기에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윤경 평론가님 누굽니까?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우광재 좌의정으로 불릴 만큼 안희정 지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비서진 역할을 맡았었죠. 2010년도에 이미 12년 전에 강원도 지사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래서 지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후 최문순 지사가 이제 하게 됐었죠. 2019년에 이제 특별 사면으로 복권이 됐고요. 현재 강원 원주갑 지역에서 당선이 돼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겉으로는 응원하지만요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 후보님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요. 또 전과가 없습니다. 그 이광재 후보로 인해서 아마 이번이 3번째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될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다가 도지사는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그 이광재 후보가 아니면 강원도에 인물이 그렇게 없나 봅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치열한 경선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된다고 해도 원주 시민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은 뭐 제가 어찌 그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일의 성과로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쳐 일하겠다는 그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미래를 가지고 강원도를 이끌어가느냐가 결국 중요한 문제겠죠.
강원지사 선거 벌써부터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6월에는요,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지잖아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최소 5곳, 최대로 10곳까지 이뤄질 그렇게나 많아요? 전망입니다.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확정만 5곳인데요. 경기 성남 분당 갑, 그리고 대구 수성을, 그리고 충남 보령 서천, 네.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금 보셨지만 강원지사에 이광재 의원을 전략 공천을 하면서 해당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정하지 못한 민주당의 이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은 최대 10군데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미니 총선이 됐다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확정된 것도 있고 이제 확정될 지역도 있어요.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최대 10곳까지 될 수 있다는 거에 한번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미니 총선으로 불릴만 하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보궐선거 지역은 꼽아보면 어딜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정말 주목도가 높은 지역이 성남 분당 갑입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텐데요. 네. 일단 이 지역에 뭐가 있냐? 대장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또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민주당 후보와의 표 차이가 0.72%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것이냐? 지금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요? 예,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또 이제 앞으로 원 내에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안랩의 본사가 판교에 있습니다. 이 그래요? 지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명분을 또 쌓기에도 좋고 나올 때 또 어떤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기에도 괜찮다라고 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졌던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판교 같이 갔던데 안철수 위원장이랑 같이 당선인 그냥 뭐 그냥 행사 때문에 간 거에 뭐 제가 다른 정치적 의미 부여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홍 의원의 지역구 대구 수성구 을을 두고 10여 명에 이르는 후보군들이 경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홍 의원과 경쟁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그래요? 희망이 있네요, 두 사람한테도. 특히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택이 수성구 을에 소재해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후보군이 난립할 경우에는 전략 공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6월 1일 날은요, 지방선거에다가 최대 10곳까지 치러질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 그야말로 아직 정체 계절은 식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어 볼게요. 오늘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한 그 사진 한 장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현관문 도어락 사진 한 장이요. 많은 분들의 소름을 돋게 했는데요. 왜요? 누구나 사실 집에 들어갈 때 이 도어락 하루에 한 번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개된 사진 무언가 달랐습니다. 도어락에요, 하얀색 가루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얀색 가루의 정체, 바로 밀가루였습니다. 어머. 이곳은요, 여성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어머, 세상에. 저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사건의 전말은 이와 같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2시 20분경 모두가 잠들었을 야심한 시각, 한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빌라에 찾아가 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고 해제해서 침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인데요. 이 남성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도어락에 밀가루까지 칠하는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니 저게 밀가루라는 것도 일단은 놀랍지만요. 저 밀가루를 묻힌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 저게 뭐 이물질 묻힌 것도 아니고 물론 이물질이긴 합니다만 저거 묻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은 체포 당시에 밀가루와 붓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어록에 밀가루를 칠해서 이 지문 자국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를 한 것인데 어머 세상에. 종종 시도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시도를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 CCTV를 보면 이 남성은 복면을 착용하고 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견 한눈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오고 갈 때 발소리도 내고 싶지 않고 혹여나 침입에 성공했을 때 족적을 남기지 않을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침입 전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 지금 보세요. 저게 지금 사건의 폐쇄로 TV, CCTV를 토대로 저희가 저 사파로 재구성한 거예요. 저 사파 보시면 유인희 평론가님 밀가루하고 붓을 든 것도 소름 끼치지만 저 사파 보세요. 발소리 안 내려고 세상에 신발 벗고 양말만 신고 세상에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고통보다 무서운 게 공포인데요. 리베카 솔릿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여성의 삶이 폭력과 살해의 저항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찾아온 문을 두드리는 남성의 이야기라든가 묻지마 폭력에 시달리는 많이 했는데 이 사건이 무사히 해결됐다 하더라도 여성은 아마 수년 동안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상황이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해서 알려진 거예요? 일단 여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죠. 지금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새벽 2시에. 네. 새벽 2시에 지금 밖에서 이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 자꾸 삐삐삐도 한다. 공포에 휩싸이니까요.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겠고 이 남자친구 귀에도 이 전화기 넘어서 그 뚜뚜뚜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왔겠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이 남자친구가 목도한 것은 문 앞에 바로 신발과 모자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어머. 아까 벗고 조용히 하는 어떤 모습 공동 출입물 보셨잖아요. 들어갔군요. 그렇게 벗고 그렇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 모자와 신발에 벗겨져 있는 상태에 수상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보일 거 아니야. 아무리 한밤중에도 뛰쳐나가 봤더니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후에 경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분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사람 혹시라도 흉기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딱 대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서 범행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현재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집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또 다른 강력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처분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법원의 잠정 조치에 반할 때에는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 경찰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 처분으로 충분할지 이 사건을 여기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일단 구속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잡고 봤더니 장윤미 변호사님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이 남자가 이 여성분의 피해당한 여성분의 전 직장 동료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해 여성분의 남자친구가 이 커뮤니티 또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부분에 보면 전 직장의 동료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적인 공간까지 와서 지문을 채취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업무를 같이 보는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 정보 등을 통해서 범행을 모의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남자친구란 분이 주장한 거고 저희가 경찰 등을 통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짜로 전 직장 동료였는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당시에 도움을 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분은 그 범인이 여성의 여자친구의 전 직장 동료라고 일단은 밝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가 수사는 지켜볼게요. 그런데 이 사건 보면서 장윤미 변호사님 많은 시청자분들 또 국민분들이 떠올리는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랐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지하철역에서 약간 술에 취한 여성이 본인의 집을 향해 가는데 그 긴 구간을 한 남성이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본인의 오피스텔로 들어와서 집으로까지 가는데 끊임없이 쫓아온 것을 넘어서서 이 해당 여성이 본인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간 이후에도 굉장히 문을 두들기면서 이 방 안으로 침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 것으로 보면 강간 미수인 것을 보인다라고 예측을 해서 수사기관, 검찰은 강간 미수로 기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죄명으로는 선고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간 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 등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어서 주거 침입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범행의 어떤 이런 이면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주거 침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가볍다라는 법원의 어떤 그런 판단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당시에 그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규율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전격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재판부 법관들도 고심은 했겠지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림동 강간미수 문 닫히기 전에 딱 됐던 거.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져야지 중재에 처한다는 거. 지금 이게 그냥 실형 1년에 처한다는 거 정말 국민 법감정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실형 1년에 처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뭐냐면 스토킹을 계속 했는데 경찰이 아예 이 거리를 완전히 제한하는 접근 금지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피해 여성을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래서야 뭐 법원이 뭐 그 중형을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토킹 방지법도 그래요. 지금 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에서 이렇게 회자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중형을 내린 적도 없고요. 또 접근 금지 역시 실효가 없다 하는 게 현실에서의 그 지금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을 네. 호소하는. 그러니까요. 피해자분들의 공통적인 그 마음은 유인경 평론가님, 잡혔어도 이 사람이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설령 실형을 산다 하더라도 출소 후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사를 간다 한들 전화번호를 바꾼다 한들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 수법이 되게 진화해야 된다 그럴까요? 다양히 진짜 요새는요. 특수 카메라로 몰래 장치를 해두고 비밀번호 알아내기도 한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콩알 만한 크기의 작은 카메라를 갖다 근처에 붙여놓고 비밀번호도 알아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 앞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혹시라도 모를 이런 불법 카메라는 없는지도 한번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 최정아 기자님 서울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 소식이 또 들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여성이 숨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지난 22일 오후 3시 45분경에 한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이제 연락하고 찾아뵙는 한 기초급여 수급자를 살피기 위해서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어르신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아주 다급한 연락을 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안에서 숨져 있는 60대 여성 A씨를 발견을 하는데 이 A씨가 당시에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가 묶인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경찰은 당연히 이 CCTV 분석과 더불어서 아파트 주민의 진술 그리고 현장 이 지문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한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해서 오늘 1시경에 한 모텔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검거됐다는 속보도 이 아침부터 뉴스 시간 통해 전해졌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홀로 사는 사람들의 공포의 이 범죄자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범행 후에 택시를 갈아타고 모텔 투숙을 반복하면서 은신했지만 경찰이 추적 끝에 긴급 체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남성은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거주 후 퇴거와 이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다가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도주에 모텔에 숨는 저기 CCTV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남성과 여성은 참고로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허. 여성이 얼마나 놀라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강도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러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계획적 살인 범행에다가 피해자가 범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자, 너무너무 지금 분노가 치밀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지난 주말 어제와 그제는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된 이후에 첫 주말이었는데 어떤 표정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이번이 첫 주말이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공원과 교외로 아주 밝은 표정으로 나들이를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제한되었었던 이 일상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3일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 도심 곳곳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죠. 와. 한강공원은 오전부터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나들이객은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거나 이야기꽃을 피웠는데요. 잠실의 놀이공원도 나오네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잠실의 한 유명 놀이공원이죠. 방문객으로 만석이 된 이 놀이기구가 움직이면서 멈춰있던 놀이동산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복을 곱게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눈에 띕니다. 주요 명소마다 사람들이 몰려서 코로나 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몇 년 전 모습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주말 때 각종 진짜 유명한 관광지, 유원지, 놀이공원 모습을 저희가 쫙 모아봤는데 반갑긴 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한 2년여 만에 정말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반가운데 뭐든지 양이 있으면 음도 있잖아요. 뭔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쓰레기와 담배꽁초, 심지어 토사물 등으로 번화가 인근 곳곳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지저분하게 쌓이고 벤치에는 맥주캔과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주말 기준 청주 흥덕구의 문암 생태공원은 쓰레기 수거량이 75리터 종량제 봉투 10개 안팎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25개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아직도 아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월드컵 같은 반짝 그런 행사 있을 때만 잘 치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소에도 자기가 먹은 것만큼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정말 달라지는 게 많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뭡니까? 강윤미 변호사님.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방역 조치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되는데요. 네. 영화관이나 노래방,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 18개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앞으로는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팝콘, 콜라 그동안은 못 드셨는데 이제부터는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야구 관람을 하시면서도 이른바 치맥 관람도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과 택시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또 허용이 되는데요. 다만 대중교통 중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워낙 밀집도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취식하시는 것까지는 뭐 허용이 되지 않고요.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금까지는 시식 코너도 한정적으로 좀 운영이 중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식 코너 간 3m 그리고 시식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라는 권고사항을 잘 지킨다면 이런 대형마트 등에서의 시식도 허용되게 됩니다. 야, 반가운 얘기는 많이 들려와요. 이제 시식 코너도 부활되고 뭐 이제 또 아마 또 대형마트에 북적북적할 것 같아요. 근데 앞선 내용 중에 머리로는 언뜻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게 뭐가 될까 궁금한 게 있어. 뭐냐면 최정화 기자님,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춘다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크게 4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확진이 됐을 때 일주일간의 자가격리를 원래 해야 됐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라든가 유급 휴가비라든가 그리고 치료비 등은 원칙적으로 이제 지급이 종료가 되고요. 네. 또 4번째로는 확진자가 개인 방역 수칙을 굉장히 좀 잘 지키는 선에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반가운 소식들이 뭐 질비해요. 여기저기 그냥 그동안 억눌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관심사는 요즘도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이 마스크는 대체 눈치 보면서 여기서 벗어도 되냐? 안 되냐? 자꾸 물어보는 분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주에 찬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다 수렴을 해서 아마도 이번 주 말 정도에는 이 실외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을쯤에 다시 유행할 것 같다. 유행할지도 모른다. 즉 변이가 계속되는 어떤 주기를 보면 딱 가을쯤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을 때 그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라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스크가 사실은 마지막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근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벗으면 이제 뭐 완전히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해제된다. 무장 해제되고 뭐 이 손 씻는 거라든지 기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지켜왔던 우리가 K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마저도 이제 완전히 해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심리적 경계선을 허물지 말자라는 그 이유를 지금 대고 있고요. 네. 찬성은 아니 실내에서조차 뭐 영화관이든 뭐든 이 실내에서조차 이 마스크 벗고 다 먹게 하는데 실외는 더군다나 더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파가 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찬성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그 표현에서 사실상 아직은 우리가 그 경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장유미 변호사님 30초 드릴게요. 그래서 인수위도 지금 정부는 5월쯤에는 실외 마스크 제한도 풀 거라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로 좀 신중하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이제 걷어들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도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대선 과정에서는 마스크 이제는 벗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시행하려고 하면 한 번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렸는데 또 유행이 도래하게 되면 이걸 다시 주워 담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론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고민점이 있을 것 같다. 대신 신중하게 결정만 하면 될 듯합니다.